네 번째 대목차 프로그래밍 정리학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5, 팔꿈치와 손목의 교전 전략. 팔꿈치와 손목의 기능의 부학 검토 보겠습니다. 우선 팔꿈치를 같이 보자면 팔꿈치에는 3개의 뼈와 3개의 관절이 존재합니다. 우리 기능의 부학에서 했던 내용 다시 또 복습하자면 뼈는 위팔뼈, 노뼈, 잡뼈 이렇게 팔꿈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노뼈는 우리 엄노 해가지고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엄지 쪽이 노뼈다. 그래서 노뼈. 잡뼈는 그럼 새끼손가락 쪽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노뼈가 가진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노뼈는 이 회전 움직임이 가능해요. 근데 잡뼈는 고정되어 있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뼈가 회전 움직임을 만든다. 이거 참고하시고 팔꿈치 관절 볼게요. 위팔자 관절. 같은 말로 위팔뼈 관절인데 이 위팔자 관절은 위팔뼈와 잡뼈 사이의 관절이에요. 얘는 이제 팔꿈치의 굽힘과 펴을 하는 굽힘 펴을 하는 경첩 관절이고 회전 움직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노뼈가 회전 움직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팔뼈와 잡뼈면 회전 움직임 가능하지 않겠죠. 위팔 노관절은 위팔뼈와 노뼈 사이의 관절이에요. 그래서 굽힘과 펴도 가능하고 회전, 즉 엎침과 뒷침도 모두 가능합니다. 몸쪽 노자 관절은 이제 몸쪽에서의 노뼈와 잡뼈 사이의 관절을 말하는 거겠죠. 노뼈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팔자 관절, 즉 위팔뼈 관절은 회전 움직임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위팔뼈 관절에서 엎침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사실 이 회전 움직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뼈를 수반해서 이 엎침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뒷침을 일으키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노뼈를 수반해서 뒷침이 일어나게 되는데 엎침이 일어날 때는 노뼈를 수반해서 X자 뼈가 이제 교차되면서 일어나고요. 뒷침이 일어날 때는 노뼈와 잡뼈가 평행해지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위팔자 관절은 회전 움직임이 불가능하지만 노뼈를 수반해서 엎침과 뒷침을 일어나게 한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회전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거에 집착하기보단 이 노뼈가 회전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만약 노뼈를 수반해서 엎침 및 뒷침이 일어날 때는 엎침 시에는 X자를 형성하고 뒷침 시에는 이 잡뼈와 노뼈가 평행해진다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목 볼게요. 손목에서의 뼈는 총 8개가 있는데 몸쪽 줄과 먼쪽 줄로 또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몸쪽 줄에는 손배뼈, 반달뼈, 삼각뼈, 콩알뼈가 있고요. 먼쪽 줄에는 큰 마름뼈, 작은 마름뼈, 알머리뼈, 갈고리뼈가 있습니다. 관절은 먼쪽 노자 관절을 갖겠죠. 그래서 먼쪽에서의 노뼈와 잡뼈 사이의 관절을 말합니다. 기능의 부학에서 다 사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팔꿈치와 손목에서의 근육 기능의 부학적 지식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어쨌든 나중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굽힘하는 근육 그룹들 있죠. 위팔근, 위팔 두갈래근, 위팔노근. 이 중에서 부피가 가장 큰 근육은 위팔 두갈래근이에요. 근데 굽힘을 만드는 제일 센 근육은 위팔근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팔꿈치 굽힘의 주동근은 사실 위팔근이에요. 우리가 위팔 두갈래근을 뭔가 보디빌딩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팔꿈치 굽힘의 뭔가 메인 근육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팔꿈치 굽힘의 주동근은 위팔근입니다. 위팔 노근은 팔꿈치가 완전히 펴졌을 땐 아랫팔 뒷침이 불가합니다. 라는 특징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뒷침의 주동근은 뒷침근이겠죠. 그리고 뒷침근은 팔꿈치가 구부러지거나 펴지거나 상관없이 뒷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랫팔 엎침근은 아랫팔 뒷침 근육에 비해 매우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침이 엎침보다 더 팔에서 있어서는 뒷침이 더 센 경향이 있다. 위팔 세갈래근의 기능의 부학적 특징 볼게요. 위팔 세갈래근, 우리 구영어로 삼두근이라고 하죠. 이 삼두근은 세 갈래로 나뉘어요.
마찬가지 세 갈래니까 안쪽 갈래, 가쪽 갈래, 긴 갈래가 있는데 안쪽 갈래는 주로 제1유형 섬유와 운동 단위를 가져요. 근육은 섬유가 나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1유형 섬유는 무슨 특징을 갖냐면 더 미세한 운동 기술에 더 적합합니다. 근데 가쪽 갈래는 제2형 섬유이기 때문에 더 세요. 더 강력한 팔꿈치 펴에 사용되고 긴 갈래는 얘와 얘의 중간자입니다. 가쪽 갈래와 안쪽 갈래의 균형 잡힌 결합이라서 더 높은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에 약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위팔 세갈래근은 기시와 정지 중에서 이 정지, 닿는 점이 좌뼈로 봉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 갈래든 가쪽 갈래든 긴 갈래든 다 좌뼈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아랫팔의 움직임은 세 갈래근의 한 갈래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즉 모든 갈래에 영향을 준다. 어떤 움직임을 하더라도 위팔 세 갈래근은 모든 갈래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정지가 같기 때문에. 손목 편근과 손목 굽힘근 케이스를 볼게요. 만성적으로 손목 편근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만성적으로 손목 굽힘근을 가지는 사람의 경향이 있어요. 주로 오버헤드 서브를 하는 이 테니스 선수 그리고 컴퓨터 키보드를 장시간 하는 사람은 만성적으로 손목이 편근되어 있는 케이스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컴퓨터 키보드를 장시간 하면 우리 손등을 이렇게 꺾어서 위로 치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죠. 즉 손목 편근이 되게 과도하게 된, 강하게 된, 즉 만성적이게 된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또 테니스 선수는 공을 하늘로 올려서 라켓으로 테니스로 이제 공을 칠 때 손목이 과도하게 펴지면서 힘을 실어서 탁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목 편근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는 경우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 선수와 야구 선수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지나치게 꽉 잡거나 운반하는 이런 택배 기사 같은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손목이 굽힘근을 가질 케이스인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일단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 같은 경우 그 공을 더 세게 상대 선수에게 던지려고 하는 이 야구 선수는 손목을 굽히는 걸 되게 강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인 손목 굽힘근 케이스고 골프 선수는 이 골프공을 치는 걸 사실 손목을 되게 많이 이용해서 하잖아요. 손목을 굽힘으로써 공을 이렇게 그 홀에 넣는다고 하나요? 특히 손목 굽힘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만성적인 손목 굽힘근 케이스에 해당해요. 무거운 물건을 지나치게 꽉 잡는다는 건 어쨌든 손목이 꺾이지 않게 손목을 굽힘하는 힘이 그만큼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강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손목 굽힘근 케이스일 확률이 높다. 더 살펴보자면 위팔 두갈래근의 과활성은 라운드 숄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라운드 숄더를 일으키는 근육을 대부분 가슴이나 넓은 등근 이런 데서 찾았는데 사실 위팔 두갈래근의 과활성도 라운드 숄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팔 두갈래근 중에서 긴 갈래 있죠. 어깨 오목이팔 관절에 영향을 주는 어쨌든 기시하는 게 어깨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어깨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위팔 두갈래근은 기능해부학적으로 어깨뼈 부리돌기를 앞으로 끌어들이는 동작을 만들어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 지식으로는 또 아랫팔 근육과 팔꿈치 굽힘근은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폼롤러를 사용하는 것보단 손가락 끝이나 작은 마사지볼을 사용하여 자가 압력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참고로 주의할 점으로 두갈래근 안쪽을 이 폼롤링 할 때 위팔 동맥은 피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주의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소목차 팔꿈치와 손목의 교정 운동 프로그램 예시. 팔꿈치가 굽혀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교정 운동 같이 살펴볼게요. 팔꿈치가 굽혀진다는 건 기능해부학적으로 팔꿈치 굽힘을 만드는 근육들이 과활성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위팔근, 위팔 두갈래근에 억제 및 신장이 권장되고 상대적으로 팔꿈치를 펴는 동작을 하는 근육을 활성화해야지 팔꿈치 굽힘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팔 세갈래근이
활성화가 권장된다. 통합된 동적 움직임으로는 스탠딩 케이블 체스트 프레스. 자, 중립 위치에 있지 않은 손목.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손목이 너무 굽힘되거나 혹은 너무 펌이 과도하게 반복돼서 이 손목이 중립 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를 두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죠. 손목 펌에 제한을 갖는 사람 혹은 손목 굽힘에 제한을 보이는 사람. 손목 펌에 제한을 보이는 사람은 손목 펌을 잘 못한다는 거니까 손목 굽힘이 과활성화되어 있겠죠. 너무 손목을 굽히는 근육이 타이트하면 손목이 너무 굽혀지려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곧 무슨 말이다? 손목 펌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손목 굽힘근의 억제 및 신장이 권장되고 활성화는 손목 펌을 더 잘하고 싶으니까 손목 펌근이 더 활성화가 권장됩니다. 통합 운동으로는 인버티드 로우가 권장이 됩니다. 손목 굽힘 제한을 보이는 사람은 손목 굽힘을 잘 못하는 거니까 손목 펌근이 오히려 타이트하겠죠. 손목을 더 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손목 굽힘을 못하는 거니까 손목 펌근의 억제 및 신장이 권장되고 활성화로 손목 굽힘근, 통합된 동적 움직임으로 인버티드 로우가 권장됩니다. 자, 세 번째 손목차 같이 볼게요. 팔꿈치와 손목에 관련된 흔한 손상. 일반적인 이제 팔꿈치에서의 손상 볼게요. 팔꿈치 손상은 외측 삼가형과 내측 삼가형으로 나뉘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해부학적 자세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등 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엄지손가락인데 그러면 이쪽이 이제 외측인 거겠죠. 그리고 이쪽이 내측. 근데 이 외측 삼가염은 테니스 엘보라고도 불려요. 왜냐면 우리 여기서 같이 얘기 나눴었는데 만성적인 손목 펌근 케이스죠. 테니스 선수는. 즉 테니스 엘보는 손목 펌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발생하는 힘줄에서의 손상입니다. 즉 외측 팔꿈치에서 손상을 입는 거예요. 여기서. 내측 삼가용은 골퍼 엘보라고 불려요. 즉 우리 같이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골프 선수와 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손목을 굽힘하는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목 굽힘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발생하는 힘줄 손상입니다. 이 내측에서 팔꿈치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왜 팔꿈치에 손상을 입지? 이 이유는 이게 힘줄 손상이다 보니까 손목에서 일어난 일이 이 힘줄을 타고 팔꿈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는 손목 펌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외측에 손상을 입고요. 외측 팔꿈치에 손상을 입고 골퍼 같은 선수들은 골퍼 엘보라고 해서 내측 팔꿈치에 손상을 입습니다. 뭐 때문에? 손목 굽힘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이게 이제 팔꿈치에서의 손상이었고요. 일반적인 손목과 이 손 보상 볼게요. 게이머의 엄지라고 불리는 드케르벤 건초염은 뭐냐면 손목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두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덮개, 이 활막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주로 반복적인 손목 및 손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모든 활동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증상은 이제 엄지손가락 뒤쪽에서 통증이 일어나고 붓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이건 뭐냐면 정중신경 이라는 게 손목 터널에 눌려서 나타납니다. 손목 터널은 뭐냐면 신경과 힘줄이 이 손목을 통해 손으로 지나가는 일종의 통로예요. 이 손목 터널 공간이 좁아지면 정중신경이 눌리게 돼요. 그러면 손이 무감각해지거나 저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이름이 이 정중신경이 손목 터널 공간이 좁아져서 눌려가지고 일어나는 증후군입니다. 프로그래밍 전략 이어서 이제 챕터 16 보겠습니다. 목의 교정 전략. 목의 기능의 부합 검토 살펴볼게요. 목 통증은 굉장히 흔한 통증이면서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4대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목은 어떤 기능도 할 수 있냐면 전정 기능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평형 감각 및 머리의 위치 감각 기능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목은 위사선 보조 시스템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사선 보조 시스템 안에 이제 목 근육이 해당이 되는데 목 근육은 이제 위사선 보조 시스템을 형성하는 근육들 중 하나다. 그래서 팔 이음뼈를 가로질러 이런 움직임을 조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건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목의 기능의 과학 검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에는 여러 뼈가 있죠. C1에서 C7까지 있다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C1은 고리뼈 같은 말이고 C2는 중세뼈, 축 해도 같은 말입니다. 이제 목불뼈는 뭐냐면 C1에서 C7에 해당하는 뼈는 아닌데 설골이라고 해서 구용어로 목부리 근육에 의해서 근육 슬링으로 목 앞쪽에 이렇게 떠 있어 보이는 뼈가 있어요. 그 기능의 과학 설명드렸을 때 목불뼈도 같이 설명드렸었는데 그 사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은 전만을 갖죠. 그래서 경추전만, 경부전만을 갖습니다. 목에도 관절이 있는데 머리뼈의 기저부와 C1, 고리뼈가 만나는 지점은 이 고리뼈와 뒤통수뼈가 만나기 때문에 고리 뒤통수 관절이라고 불려요. 고리뼈와 중세뼈가 만나는 지점은 이제 고리 중세 관절이겠죠. 그 외에도 고리 치아 관절이란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고리 중세 관절, 고리 뒤통수 관절이 더 중요하고 고리 치아 관절도 뭐 고리뼈와 중세뼈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루시카 관절, 갈고리 돌기 관절은 척추신경뿌리 앞쪽과 안쪽에 있는 윤활 관절이에요.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목에서의 관절이다. 그 외에도 돌기 사이 관절이 있는데 낮은 책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관절은 그래도 고리 뒤통수 관절, 고리 중세 관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민 머리 자세 알고 가기. 자, 손목차 두 번째로 넘어와서 forward head posture 해가지고 FHP라 불리는 이 앞으로 내민 머리 자세는 목 교정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한 가장 흔한 보상 패턴입니다. 즉 거북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발생되는 자세 불균형인데요. 계속해서 나쁜 자세를 유지하면 이 C1과 C2에 압박이 가해져요. 상부 목뼈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럼 상부 목뼈의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보상으로 인해서 중간 및 하부 목뼈의 과운동성이 발생해요. 왜냐면 상부 목뼈의 감소한 ROM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중간 및 하부 목뼈의 과운동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척추 리모델링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냐면 척추의 생리적 만곡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고, 즉 앞으로 내민 머린 자세는 이런 척추 리모델링을 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 정상적인 목뼈 돌림은 50%, 이 절반이 상부 목뼈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상부 목뼈의 이 ROM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북목은 이 상부 목뼈의 ROM을 감소시키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겠죠. 텍스트넥이라는 건 뭐냐면 나쁜 자세로 휴대폰을 지나치게 사용할 때 생기는 목의 변형을 이 텍스트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민 머리 자세는 많은 부정적 효과들이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냐면 목불뼈 바로 위에 있는 근조직의 장력, 그 긴장감을 증가시켜서 더 타이트하게 만들겠죠. 근육을 더 짧게 만들어요. 그러면 목불위근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목불뼈가 더 원래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쪽에 있는 근조직이 타이트해졌으니까 이 목불뼈를 위로 올리겠죠. 잡아서 당겨서. 그래서 목불뼈의 위치를 안정 위치보다 높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목뼈 편근의 과활성을 유발해요. 이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거북목은 이제 상부교차 증후군과 관련이 있죠. 상부교차 증후군의 과활성 근육 중 하나인 목뼈 편근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목뼈 편근이 과활성화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근막 통증 유발점으로부터 이 두통이 발생하는데 목뼈성 두통이라는 게 발생해요. 여기 보시면
이 목배 편근은 같은 말로 뒤통수 밑근 쪽인데 이 여기서의 이제 근막 통증 유발점으로부터 통증이 이렇게 목뼈성 두통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내 목 근육이 과활성돼서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뼈성 두통 제가 각주로 얘기 달아놨는데 목에서 야기되는 두통이라고 적어놨죠. 여기 보면 뒤통수 밑근의 근막 통증 유발점으로부터 목뼈성 두통이 발생한 사진 여기 참고하시고 3번도 같은 내용이고 거북목은 상부교차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교차 증후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깨 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거북목은. 그래서 어깨뼈 운동 이상증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얕은 호흡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더 상부에 있는 호흡을 하겠죠. 목편근이 과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더 복부를 이용하는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호흡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 거북목이 되면 목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골반이 반사적으로 앞쪽으로 돌아가는 골반 눈반사를 일으켜서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북목 자세는 너무 부정적인 효과들이 너무 많다. 목의 교정 운동 프로그램 예시 보겠습니다. 목에서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움직임 패턴인 거북목 자세에 대한 교정 운동 프로그램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상부교차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게 이제 목에서의 거북목 자세인데, 그러니까 상부교차 증후군의 과활성 근육을 억제 및 신장해 주는 게 권장되겠죠. 그래서 목뼈 평근, 어깨 올림근, 위등세모근이 억제 및 신장이 권장됩니다. 참고로 목뼈 평근은 되게 민감한 신체 부위예요. 그래서 폼롤러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부위예요. 얘는 손을 이용한 자가 압력 기술이 권장됩니다. 특히 목비근을 이제 이 억제 및 신장을 할 땐 경동맥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등세모근과 어깨 올림근은 폼롤러보다는 이 둥근 갈고리나 지팡이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는 게 더 이 스트레칭에 효과적입니다. 그런 꿀팁이 나침책에 적혀 있어서 갖고 왔고요. 활성화는 중간등 세모근과 아래등 세모근이 활성화가 권장됩니다. 이제 이 근육 읽기만 해서 떠올리셔야 되는데 밀고 당기는 동안에 견갑골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해주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중간등 세모근, 아래등 세모근 활성화 권장되고 이 근육들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추천 운동이 경사면 덤벨 스캡션 그리고 안정볼과 함께 네 발 자세로 턱 당기기 라는 운동인데 경사면 덤벨 스캡션은 이런 식으로 운동이 진행돼요. 보시면 견갑골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딱 사진만 봐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등 세모근과 아래등 세모근을 활성화해서 상부교차 증후군을 개선하고 목에서의 거북목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통합된 동적 움직임으로는 이제 볼콤보 1, 스쿼트에서로, 런지에서 스캡션이 권장됩니다. 나침책에 다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침책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에 관련된 흔한 손상 볼게요. 목 근육도 찢어질 수가 있어요. 목 근육 좌상. 그래서 주로 급성 외상성 힘에 의해 유발되거나 나쁜 자세로 인해서도 목 근육이 좌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목뼈 협착은 이제 뭐냐면 노화로 인해서 척추 디스크의 체액 유지 능력 상실로 추간판 높이가 감소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척추 인대가 두꺼워져서 혹은 척추 인대의 유연성이 감소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이제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들어요. 즉 척수가 압박을 받겠죠. 이는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거나 흘러나오겠죠. 즉 신경을 자극할 거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 목뼈 협착은 아무래도 노인에게서 많이 흔해요. 왜냐하면 노화로 인해서 척추 디스크 체액 유지 능력이 자주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전적 소인이 있는 중년층에게서도 발생하고, 나이를 들면 척추 디스크 체액 유지 능력이 상실돼요. 원래 척추 디스크는 일종의 액체를 갖고 있는데, 이런 촉촉해야 되는 척추 디스크가 나이를 들면서 건조해지고 체액 유지 능력을 상실하면 추간판이 이렇게 높이가 감소하게 돼요. 안에 있던 체액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키가 작은 이유 중 하나가 이 노화로 인한 척추 디스크 체액 유지 능력 상실 때문입니다. 또 이는 목뼈 협착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목의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이 퇴행성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화로 인한 척추 디스크의 체액 유지 능력 상실로 인한 추간판 높이 감소, 이게 말 그대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추간판이 탈출하고요. 즉 디스크가 돌출돼서 이제 통증까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신경과 접촉하지 않을 경우엔 통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행성이다 보니까 노인에게서 흔하고, 그 외에도 나쁜 자세 혹은 외상성 목 부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목차 프로그래밍 전략에서 챕터 17 자가관리 및 회복 보겠습니다. 회복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회복은 휴식, 재충전, 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휴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수면, 그리고 심리적인 이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휴식은 수면은 하룻밤에 이제 최소 8시간이 권장이 되고요. 적어도 8시간은 자는 게 이상적이고요. 하루 60분 정도는 심리적으로 릴렉스 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권장 수치를 같이 한번 보았고, 재충전은 이제 뭐냐면 영양적인 거, 수분 섭취적인 거, 이런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수준은 활동 전으로 체중을 측정해서 활동 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권장돼요. 그리고 경기 또는 훈련 중에 체중의 3% 미만이 손실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수분 섭취를 하거나 지친 점이나 운동 전 1시간 이내에 500ml 정도 수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생은 이제 우리가 움직임 하는 거, 그걸 재생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웰니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웰니스라는 것은 6가지 관점을 갖습니다. 직업적, 신체적, 사회적, 지적, 영적, 정서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건 간단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회복 계획의 단계 볼게요. 이제 회복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회복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회복 설문지를 갖고 왔는데, 주요 정보로 이제 휴식, 재충전, 재생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해서 회복의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수면, 심리적 이완, 스트레스, 영양과 수분 섭취, 근육통, 정신적 준비, 훈련 전후의 자가관리 루틴, 이런 걸 물어보는 설문지입니다. 하위 항목 질문으로 세션 준비 설문지도 요청이 가능한데요. 세션 준비 설문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복의 3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하위 항목에 대한 질문이다 보니까 회복 설문지가 더 메인적인 설문지입니다. 회복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런 설문지를 바탕으로 회복 전략을 수립하고, 마지막에 이제 실행을 하는 게 회복의 계획의 단계입니다. 회복 전략은 이제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좋은 내용들인데, 회복 도구를 이용한 전략, 물리적 조작을 통해 회복시키는 도구에는 진동 마사지기, 폼롤러, 압박포추 이런 게 있겠죠. 압박포추가 우리 회복을 증진시켜주는 원리는 반복적으로 혈관을 압박하고 이완을 하면 구강동 운동 중에 혈액에 축적된 이 젖산, 피로물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사실 이 압박포추는 피로 제거 목적이지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면 전략들은 이제 간단히 읽어보면 좋은데,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그리고 수면 촉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야간 분비를 최적화시키기, 이런 호르몬적인 내용도 있고, 취침 시간 루틴은 적어도 취침 1시간 전에 시작하기,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정하기. 수면 보조제는 천연 제품, 예를 들면 마그네슘, 아연, 체리뿌리 이런 걸 선호하는 게 좋고, 항히스타민제나 디펜히드라민 같은 제트 약물은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가능하다면 섭씨 22도가 권장이 되고요. 뇌 활동을 낮은 주파수로 전환해주는 명상과 마음 챙김이 권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트니스 회복 전략을 위한 범이론적 모델, 초이론적 모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범이론적 모델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원하는 습관을 위해서 내가 변화하고 싶으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총 고려 전, 고려, 준비, 행동, 유지, 종료 이렇게 단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려 전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고려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고객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준비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어떠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요. 행동으로 넘어가면 행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유지 단계 때는 이제 그 행동이 지속이 되고, 종료 때 행동이 이제 습관이 이제 되는 거죠. 정착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이런 거를 이제 금연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죠. 금연은 종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운동을 습관 만들고 싶은 거에 있어서는 절대 종료 단계가 없습니다. 운동에 있어서는 종료 단계가 없다는 게 주의할 사항이겠죠. 운동 습관을 만들어서 운동 습관이 끝나버리는 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연은 이제 담배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료 단계가 있지만 운동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운동 지속에 있어서는 종료 단계가 없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대목차 프로그래밍 전략에서 챕터 18 교정운동 전략의 실생활 적용 보겠습니다. CS 성공 피라미드, 이건 뭐냐면 CS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피라미드를 고려하면 좋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학에 기반한 이 원리입니다. 어쨌든 뭔가 교정운동을 제안하기에 있어서 그 교정운동이 어떤 과학적인 기반을 거쳤는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정운동 연속체 시스템을 적용하고 해결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제일 밑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은 과학 근거 기반 원리다. CES 진행 과정과 변수. 이제 교정운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걸로 적용이 될 수 있냐면, 근육작용의 스펙트럼을 다양화하는 거, 혹은 가동면을 다양화하는 거, 그리고 고유 수용성 요구를 적용해보는 거, 수축 속도 스펙트럼을 또 적용해보는 거, 복잡성, 그리고 빈도나 세트, 반복수를 또 적용해보는 걸로 인해서 이 교정운동의 다양한 재미난 요소를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변수들을. 근육작용 스펙트럼으로 변수를 적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축에는 신장성 수축도 있고 등척성 수축, 단축성 수축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골고루 적용하면 더 많은 변수가 되겠죠. 가동면도, 우리 움직임은 3가지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쪽 면에서 운동하기보다는 이마면과 수평면도 활용해 보는 거,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 고유 수용성 요구라는 거는 고유 수용성 감각 자체가 이 표면을 불안정한 표면에서 운동할수록 고유 수용성 이 요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정된 상태의 지면에서 운동하기보단 덜 안정된 표면에서 운동해보는 거,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수축 속도 스펙트럼도 항상 느리게만 하지 말고 뭐 중간 속도 빠르게 해보고 폭발적으로 해보고, 이런 다양한 수축 속도를 이용해보는 거 뿐만 아니라 단순한 움직임에서 복잡한 움직임까지 더 복잡성을 적용해보고, 낮은 볼륨에서 높은 볼륨으로 가져가 보면서 다양하게 변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임 보상을 개선하려면 교정운동 연속체 4단계를 이제 연속으로 완전하게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교정운동 연속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2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낮은 책에서는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활성화 단계와 통합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통합 단계는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상호 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즉 활성화 통합을 하면서 어떤 타겟 근육이나 어떠한 내가 운동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근육들을 강화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기능적 기량근은 뭔가 릴렉스 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활성화 통합 단계를 잘 하면 이 1, 2단계는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 통합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교정 운동의 이상적 빈도는 주 3에서 5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 교정 전략 예시 볼게요. 첫 번째 전략 볼게요. 첫 번째 전략으로는 일단 현대인이 만성적으로 과활성화되어 있는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의 스트레칭이 권장이 되고,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이 타이트하면 발바닥 굽힘을 일으키는 움직임을 많이 하겠죠. 기능예보학적으로. 그러면 그 반대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앞 정강근의 활성화가 권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 정강근 활성화가 권장이 됩니다. 앞 정강근을 활성화하는 일상생활의 움직임으로 대표적인 게 이 발꿈치로 걷기예요. 발꿈치로 걸으면 어떤 움직임을 만들냐면 발등을 굽히게 될 거예요. 즉, 앞 정강근을 운동할 수 있는 거죠. 통합된 동적 움직임으로는 다중면 싱글레그 밸런스 리치가 권장이 됩니다. 전략 두 번째 볼게요. 모음근 복합체. 이제 많이 엉덩관절을 모아지는 사람에 대한 이제 교정 운동 전략인데, 모음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권장이 되고요. 활성화는 이제 큰 볼기근이 권장이 됩니다. 낮은 책에서 큰 볼기근은 무조건 활성화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많이 계속 오랜된 좌식 자세 때문에 큰 볼기근이 저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권장되고, 특히 큰 볼기근은 이제 벌림을 해주는 근육이기도 하잖아요. 즉, 모음근이 타이트한 고객의 경우 큰 볼기근을 활성화해주는 게 근육 밸런스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통합된 동적 움직임으로 사이드 런지 밸런스가 권장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 가슴뼈를 억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운드 숄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5분 교정 전략 예시겠죠. 이런 타이트한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권장되고, 활성화로 이제 스탠딩 코브라 자세 운동이 권장되고, 통합 운동으로 스쿼트, 스캡션. 우리 스캡션 운동 같이 얘기 나눴었는데 그 사진 나중 책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캡션 운동이 견갑골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라운드 숄더를 가진 사람, 과도한 흉추만을 가진 사람, 스캡션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